시인과의 정담 4회차, 이번에는 우리 한상길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예. 우리 시인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현재 백수문학과 세종시인협회 또 세종시 문인협회, 세종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귀촌을 이제 2010년에 하셨으니까 올해 벌써 13년 차로 세종시에서 지금 귀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영동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북 영동이면 고향이 뭐 어떤 게 제일 유명하죠? 거기 저는 이제 충북 영동구 심천면 갓길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에서 그런데 돌았으면 산이고 돌았으면 물이야. 그러고 농토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척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네의 어떤 곳보다도 소시적에 그 마음에 엄청나게 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아 정말 나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좋은 곳에 정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 좋고 그렇죠. 산 좋은 곳에서. 근데 거기가 6.25를 지나면서 격전지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초풍령 방어선 그중에 하나인데 주변에 이 포탄하고 탄약들이 막 놀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몇 명이 비명성 행사를 하고 그런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한 20살 정도 됐을 때 71년도니까 예. 20살쯤 고향을 떠나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때 고향을 떠났는데 아버님이 저를 딱 불러 세우시면서 인본을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예전에는 이제 푸세식이고 그렇죠. 퍼서 바지 담고 그걸 바지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걸 시키시더라고. 그러면서 밭두렁에 딱 불러 세우시더니 네가 이걸 풀고 싶으면은 고향에 남아 있고 이것이 싫으면은 너 고향을 떠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참 지금도 가슴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고 아버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우리 시인님 그 시집 처음에 내셨잖아요. 이 내 숲 속의 푸른 섬.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3년이니까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벌써. 오래 됐죠. 네. 그래서 그런가 여기 일부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상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재 마음에 두고. 우리 장씨님도 이제 아버지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그 과거사의 우리 부모님의 그 생활이라 하는 것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이를테면은 일제가 당에다가 그것이 끝나자마자 6.25라고 터졌고 그리고 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맨 밑바닥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러셨죠. 그 당시에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놈만 예뻐할 수도 없고 이놈 예쁘면 저놈도 예쁘고 저놈 예쁘면 저놈도 예쁘고 그러면 전부 다 가슴을 품고 있어야 되지만 되는데 이걸 굶기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나랑 늘 아침에 깨시면은 야 상길아 오늘은 뭘 먹어야지만 되냐. 근데 뭐가 있어야 먹고 자시고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지 뛰는 놈은 쥐잡아먹고 땅에서 솟으면 뜯어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참 너나 할 것 없이 그랬기 때문에 이거 시대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연이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거고 그 때문에 내가 시를 쓰게 된 가장 동기이기도 하고 지금의 그 속에서 말하자면 끄집어내서 쓰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인님은 이제 그 등단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편은 조병화 선생님이 그 시를 추천을 받아서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참 무척
고달프고 아, 한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엄청나게 글을 써놓고 방도 하고 말하자면 저 한상길이 저놈은 또라이 같은 놈이라 주변에 친구들도 떠나갔어요. 글에 미쳐가지고.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시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시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안양에 살다가 지금 금천구 시흥 오동이라고 하는 글이 이사 왔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장택상 시 별장 자리예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얼마만큼 그 꽃담자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해에 뭐 개나리, 진달래, 벚꽃에다가 한꺼번에 기후 때문인 것 같다. 한꺼번에 흐드러지게 핀 거예요, 꽃이. 그리고 그 꽃밭에서 이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 뒤에서 당신은 시를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또 당신은 시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막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야. 그로부터 이제 이 시가 뭐냐 모르니까 남의 시를 읽어봐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4시간 내내 손에 책이 들려있다고 보면 돼. 무지하게 읽어서 딱 지는 대로 읽다 보니까 뭐 이제 글을 쓰고 싶어지기도 하고 습작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편을 했다. 그래서 100여 편 쓰고 이제 남들은 어떻게 쓸까 하고 이제 어떤 세상 밖으로 나가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 당시 해화동에 꿈과 시라고 하는 그 학원이 있어서 학원이라고 어쨌든 문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설, 수필, 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일반 뭐 입시학원이나 그런 게 그렇죠. 아니네요. 네. 서울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광화문에서 거기가 제일 가까운 곳이 그곳이야.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이만저만해서 사전 얘기를 하니까 시구나 좋다 오시오.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꿈과 시의 관장이 김경민이라고 하는 관장이네요. 네, 시인이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분이 아주 글을 잘 써요. 그분이 이제 관장님이시고 그때 그 교수로 계시는 분이 김영승 시인입니다. 딸을 지도해준 관장님 김경민 관장님이 그때 그 시집 아니 문예지를 창간했어요. 문예지 창간해서 이제 몇 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갑자기 전화 와서 지금도 글을 쓰냐 글을 씁니다. 그래서 한 10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 10편을 어쨌든 줄여서 가져갔는데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아마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병아님한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글이 좋다 해서 그래서 추천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예 이천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글을 쓰느라고 무척 많이 방황을 해서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중압감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제 술을 먹게 돼. 술을 먹게 되면 담배를 피우게. 그럼 고민의 대상은 술하고 담배밖에 없고, 그리고 연필하고 종이하고 하다 보면 찢어버리고 또 다시 생각하게 돼.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내가 쓰는 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 나도 한번 등단해볼까라고 건방지게 막 신청문회도 하고 그래서 맛 보내고 그랬는데 문학 지망생들이 다 예전에 그런 걸 했죠. 맞아요.
그랬는데 항상 보면 연락 오는 거는 차석이야. 자석. 차석. 그러니까 이제 장원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렇죠. 당선이 돼야 되는데. 1등만 뽑는데 2등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아예 포기를 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겠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이제 혼자 쓴 거야. 그래 그 중에 마침 금천구에서 문예 저기가 있어요. 백일장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작품을 했는데 출품을 한 것이 저 밀려집에 있는 달과 어머니라고 하죠. 그렇고. 달과 어머니가 이게 장원이 된 거야. 장원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도 안 했어. 그걸. 근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과연 남들도 같이 공감해 줄까. 근데 똑같이 장원이 된 거야.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쓴 글이 독자분들한테 좀 공감을 얻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달과 어머니? 예. 그것도 안 들어볼 수가 없네. 내용도 궁금하고.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화장실에 이제 초골에 앉아 있었는데 영창으로 이렇게 달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슴을 탁 비추는데 이게 마치 화살처럼 나한테 꽂혀. 달빛이. 그렇게 아파. 아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쓴 거예요. 기적은 어디로 흘러 달의 긴 끝을 데려오는가. 잎새 뒤로 숨었던 달이 파랗게 부서져 헐떡이는데 중량이 무거운 탓이더냐. 삭정이만큼 무뎌진 더듬이로 꺾이지 않는 시간 마디마디 훔쳐내면 어둠 속 깊은 심연 어디쯤 열손 깨물어 아람 벌듯 아픔이 쩍 벌어지는 참혹함도 있으려니와 까마득히 먼 향수의 현기증을 느끼며 갯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너를 애인일 듯 품에 안았다. 겨우 가벼움 개어낼 어둠 한 조각 붙들어 두고 내 살 깎아 스스로 부풀어 오른 쟁반위로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먼 반쪽을 나는 지워낼 뿐. 뻘을 딛고 뿌옇게 일어서는 것은 서러움이었더냐. 소금에 물어 뜯긴 파도는 뼈 깨끼는 소리 밤마다 허옇게 뿌려지는데 터지는 태 메우려다 평생 부를 태도 없던 우리 어머니는 배틀 위에 너를 걸어두고 오래전 오롱풀을 껐느니 하고 내가 이 글을 지어놓고 갑니다. 가슴이 엄청 울었어요. 그러세요. 내가 써놓고도 울었어. 이렇게 가슴 아팠어. 어머니의 과거사가 쭉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울면서 쓴 글이 바로 이 1집과 2집의 그 2003년하고 2019년에 이제 두 번째 시집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간격이 그래도 꽤 됩니다. 그렇죠?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시집을 일권을 펴내고 나니까 갑자기 내 몸에서 혼이 확 빠져나간 것 같아. 그래서 시집 편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고 글이 멈춰지더라고. 글을 못 쓰겠어. 글을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어쨌든 희한하게 또 이 글이 써져. 그 글을 써가지고 다시는 시집을 함부로 낼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왜 시집을 함부로 낼 일이 아니냐면 내 일기장에 써두는 것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집으로 펴내면 남들이 봐야지만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집 장가갈 때 그 신부가 화장을 안 한 얼굴로 시집을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글도 그렇게 예쁘게 써야 돼.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순우리 말을 찾아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쉬운 언어로
그렇게 쓰도록 무척 많이 노력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막저 닥친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정성을 들이고 쉽게 그다음에 남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그렇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래는 이제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시를 이렇게 글을 초안을 접어서 벽에 붙여. 그럼 이제 여러 장에 붙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오며 가며 그 감정 그때그때 느끼는 거를 수정을 해.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곡 해가지고 딱 다른 데다 붙여. 그럼 이제 어떨 때 한 잔 먹고 들어와. 한 잔 먹고 들어와서 그 글을 보면 아휴 이게 글이 아니야. 그래서 확 다 찢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적이 많으셨구나. 다 찢어버리고 다시 써. 그래가지고 어쨌든 맨정신에 읽어도 좋고 술을 한 잔 먹어서 읽어봐도 좋을 때 이때는 이제 탈골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를 오늘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슴에 품고 있는 거야. 이 글이 안 되면 저 제껴놨다가 또 새롭게 또 착상이 되면 그 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벽에 너덜너덜하게 붙어. 붙고 그러면 오늘 갑자기 그 내키 문맥이 생각나는 걸 수정을 해서 하고 이제 탈곡을 하고 그래서 내 숲속의 푸른 섬 제1권이 나한테는 너무나 내 혼을 다 빼버린 거라서 애착이 많이 가는. 그렇죠. 어쨌든 뭔가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시가 살아있어야 사회가 사는 거야. 그렇지. 시가 살아있어야 사회가 사는 이 문학이 죽으면은 사회가 돌덩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지. 사람의 그 죽어 있는 그 시신경을 건드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문학이야.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근데 시를 어렵긴 어려워 진짜 이걸 쓰는 것이. 어쨌든 그 장편을 딱 무토막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그려낸다라는 것도 예술이거니와 그 많은 분량을 한 몇 줄 이렇게 써낸다 또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고행을 해서 함축시키고 은유 비유를 살려가면서 하려니 그만큼 저는 그래요. 시 창작의 기본은 사유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선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저는 시가 가장 저한테는 적합해요. 뭐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르로 보면 시가 과연 가장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시인님도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아무렇게 쓰면은 뭐 글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엄청난 독서량을 필요로 해요. 실은. 그래서 철학자는 돼야 돼.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남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생각 그 이면을 뒤집어도 봐야 돼. 그만큼 고민을 엄청나게 해야지만 되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딱 글을 쓰고 이게 이 글 맞나요? 그러면 당신이 글이라고 하면 그게 글이고 다른 이들이 봐서는 넋두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 시인님의 또 최신작이나 그동안 발표한 작품 중에서 또 가슴에 좀 남기고 싶은 시 하나 있으면 낭독 하나 해주시죠. 어떤 시가 좋을까요? 저기 그 고향의 등불 중에서 이 누나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나야. 네. 근데 이게 참 나는 아까는 저 달과 어머니인데 이번엔 또 누나야입니다. 누님이 왜 슬픈 거 아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5대 독자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 5대 독자면 뭐. 예, 우리 이제 육남에 처음 우리 대에서 이제 나셨는데 아들이 우선이야. 그러고 이제 우리 사남매에다가 사형제다가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아들을 공부시켜야지만 된다고 나보다도 우리 누님이 훨씬 머리가 좋아. 공부를 안 시킨 거야. 나보고 키우라고. 근데 처음에 몰라서 이게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 가족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위에 터지는 거야. 그게 뭐만 잘못하면 저 누님이 슬퍼하지는 않을까.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누님이
돌아가셨어, 큰 누님이. 아이고. 저 예순도 못 사시고. 아, 일찍 돌아가셨네. 네. 그래서 그 큰 누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자, 누나야입니다. 누나야, 암내가 새벽이슬 눈 비빌 때면 안개서린 금강도 눈물겨워 제 너머 방토밭 새빨간 고추 따러 가잔다. 누나야, 눈도체 못 뜨인 이슬 풀잎마다 아롱아롱 잠잘 때면 그립다 업어주려던 밤복국이 멀리 우는 날에 잠꽃은 어제의 지고 오늘은 눈물이 벚꽃인 양 펑펑 이는데 어찌할까나 빚지는 말에 붉은 노을을. 누나야, 새벽이슬 밤비처럼 내리거든 한 서말쯤 하얀 색실에 끼었다가 가는 길 서럽게 접히거든. 내 갈 길 서럽게 접히거든. 풀잎마다 꼭꼭 뿌리거라. 누나야. 가슴이 아이고. 그렇게 또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 나머지 그 마음에 저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 사셨으면 누님께서 오래 사셨으면 우리 한상길 동생이 계속 같이 어울리고 옛날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그 제가 한번 진행자로서 예, 제가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백수문화에 같이 또 회원이시니까 이번에 99호에 보니까 시인님의 작품이 하나 눈에 들어와요. 그 숲의 향기. 이거는 조금 좀 뭔가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하고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숲의 향기. 숲속엔 수천 수만의 종들이 숨을 쉽니다. 내가 뱉어내는 것은 오염으로 가득 찬 쓰레기일 뿐입니다. 눈빛이 직선으로 머무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샛길엔 나뭇잎 하나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 가려 반짝일 수 없는 나뭇잎도 있습니다. 그 잎들이 뱉어내는 것은 그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나뭇잎이 버리는 쓰레기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향기로운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그 숲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연작시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렇군요. 이게 어디서 느꼈냐면 한번 오대산을 갔어요. 오대산을 이제 오르다 보니까 막 물소리, 바람소리 청나게 그냥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산 중턱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한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위에 그냥 걸터 앉아있는 한 사람인데 나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밟고 있는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더라고. 세상 만사가 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내 자신이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맑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나뭇잎이 뱉어내는 그 나뭇잎은 쓰레기야. 근데 그것은 우리 산소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그 쓰레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뭇잎과 그 울창한 숲속에 햇빛이 직선으로 쫙 나한테 거야. 그 나뭇잎 사이로. 그러다 순간에 사라져. 그래. 바람이 불고 흔들거리니까. 그러니까 그 햇빛은 나한테 직선으로 내 마음에 꽂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다가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삶의 가치가 뭐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살아있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족속은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나만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살아있을 동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숙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그 깨닫는 달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게 된 것이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네. 시인 한상길은 앞으로 어떤 시를 좀 더 써야 되겠다는 그런 좀 포부나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글은 흙과 노래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초봄에 어떤 질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냉이 있잖아요. 쉽게 냉이를 초봄에 냉이가 이렇게 탁 올라와요. 촉을 탁 피우면은 뭐부터 올라올 것 같아요? 꽃대부터 내밀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이 정적 번식이야. 정적 번식에 꽃대부터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을도 제일 나중에 이제 죽는 놈이 있어, 풀이. 걔들은 꽃을 피워주고. 마지막에도.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흙의 존재는 뭐냐. 흙이 있으니까 얘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흙 속에서 약물 빨아먹고. 그럼 흙에 대한 존재 가치가 뭐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작물 뿌리고 물 주고 하는 것을 막 솟아나고 그걸 베먹고 뜯어먹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흙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 이제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 시집의 서문에 보면은 조병화 시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인용을 한 게, 글을 쓸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왜 그 전에 이제 그 해외동에 있을 때에 여러 분 만나고 그러면은 가끔마다 술자를 해요. 근데 이제 고은 선생님을 이제 같이 우리 관장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오랫동안 나한테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글을 쓸 때는 아이들 마음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써야지만 되는 거다. 가공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가공해서. 고은 분이 그 말씀 해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조병환님 이제 등단했다고 찾아내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이제 해화동 노타리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집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있었더니, 야, 돈도 안 되는 시를 왜 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글을 써야 그것이 올바른 글이 되고, 가공해서 쓰면 똑같은 말씀을 쓰시라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아니, 어른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그렇지.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하네.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는 내가 예전에 우리 고향 돌아서면서 도나스는 물 그런 데서 뛰어놀고 그때의 가슴에 품었던 것들이 어린아이였던 심정이 있더라고. 그때에 품어져 있던 것, 그때의 생각들이 너무 순수해. 이게 글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시인과의 정답 네 번째 시간, 한상길 시인님 모시고 정다운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시인님의 문학 활동에 있어서 창작 열과 또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 게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